네, 집하고 진행을 맡은 앵커 김종원입니다. 네, 저희가 저번 주까지 계속 이제 압구정 재건축이나 부동산 시장이 조금 활성화되려는 이런 이야기를 좀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도 그 NH농협은행 김효선 부동산 수석위원 모시고 한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. 어서 오세요. 안녕하세요. 네, 저희가 저번 시간까지는 이제 조금 뭐 지엽적인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면 이 부동산 정책이 실제로 부동산 가격이나 이런 부동산 흐름, 주택 공급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역대 정부의 정책별로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건데 역대 정부 정책이 영향을 많이 미쳤는데 위원님 실제로 그러면 이런 정책에 따라 부동산 값이 뭐 등락을 많이 하고 이렇게 했었나요? 역대 정권의 그 유도했던 정책에 따라서 네네. 갔던 적도 있고 안 네. 갔던 적도 있긴 하지만 네. 뭐 영향은 분명히 있다고 할 수 있겠고요. 네네. 특히 또 이번 정권에서 주택 거래가 좀 활성화된 이유가 네네. 정책이 그래도 좀 안정화돼서라는 네. 평들이 예. 많잖아요. 그래서 과거의 것들을 보는 게 좀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. 보시는 뒤쪽의 표는 이제 네네. 김영삼 정권 때부터 네네. 이제 전 정권까지 주로 네. 어떤 정책을 했는지를 대략적으로 아, 좀 네네. 나눠 놓은 거예요. 네네. 근데 좀 글씨가 작아서 쭉 보시기는 좀 어렵겠지만 네네네. 근데 보통은 이제 정책을 할 때 공급 정책도 하고 수요 정책도 하고 여러 가지 것들을 하잖아요. 그래서 네네네. 뒤쪽에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건 네네. 그냥 눈으로 봐주시고 네네네. 네, 한번 뒤에 보시면은 네네네. 이제 역대 정권들이 부동산을 규제하기도 하고 네네. 완화를 하기도 했었죠. 네. 지금 빨간색으로 돼 있는 정권이 네네. 완화를 익숙한 한 수준이요. 네, 네. 완화를 한 정권들이고요. 네네. 아, 파란색 이제 노무현 정권, 문재인 네네. 정권 때가 이제 규제를 했던 때입니다. 네네. 근데 보시면은 이제 완화를 했을 때 이제 완화라는 거는 주택 경기를 좀 활성화시키는 거잖아요. 네네. 의도대로 됐던 거는 이제 김대중 정권 때밖에 사실 없는 것 같고 네네. 이렇게 노무현, 문재인 정권 때는 규제를 했지만 보시는 것처럼 주택 가격이 규제 완화 예. 색이 좀 잘못된 예, 잘못되어 있습니다. 예, 규제 완화 색이 예, 잘못됐습니다. 노무현 문재인 정권 때가 네네. 이제 규제를 했지만 예, 예. 네, 가장 좀 가격이 많이 올랐던 그렇죠. 예, 공교롭게 그 네. 소위 그 민주당 정권이 했을 때 노무현 정권 때 집값이 굉장히 많이 오르고 문재인 정권 때도 뭐 역대 사상 최대치 뭐 절정점을 찍었으니까. 네, 많이 올랐었어요. 근데 그게 뭐 정당의 색깔도 있긴 하지만 네네. 좀 때에 맞게 정책을 그래도 했던 게 김대중 정권 때는 98년도였잖아요. 네네. 예, 저때 뭐 기억하시는 IMF가 있었던 때죠. 그렇죠. 예, 그러니까 이제 주택 경기를 활성화 시킬 수밖에 없었고 네. 의도대로 좀 잘 갔습니다. 네네. 근데 이때 좀 많이 오르니까 네네. 그 다음 정권 들어서서는 이제 규제를 할 수밖에 없었던 집값을 거죠. 잡아야 되니까. 네, 근데 네. 집값을 잡으려고 했지만 잡으려고 할수록 그러면 그럴수록 네. 더 높아졌네요. 보니까. 네, 여기 보시면 빨간색이 수도권이고 네네. 전국이 파란색, 지방이 네. 초록색이거든요. 수도권은 뭐 사실 노무현 때 뭐 완전 정점이네요. 네, 이때도 이제 수도권 위주로 가격이 좀 네. 많이 올랐었고요. 그다음 이명박 정권 때는 또 2008년도에 우리 금융위기 왔었잖아요. 아, 맞습니다. 예, 그러니까 또 이때도 주택 경기를 조금 활성화시키려고 노력을 네네. 했었죠. 근데 이명박 대통령은 출신이 이제 건설회사 출신이잖아요. 네네. 그래서 다른 정권들 때는 정책을 할 때 좀 수요 위주의 정책을 했었는데 네. 이명박 정권 때는 공급 위주의 정책들을 좀 많이 펼칩니다. 특히나 네. 좀 뚜렷하게 가장 좀 특이한 점이 이 정권 때 네. 초록색 지방이 수도권보다 더 많이 올랐죠. 네. 유일하게 그랬거든요. 네네네. 그 이유가 지금 다 거의 완성이 되어 있는 혁신 도시를 이제 이때 지었거든요. 네네. 그러니까 지금 수도권에 있는 많은 기업들이 지방으로 내려가는 혁신 도시를 건설하다 보니까 네. 지방은 조금 그래도 수도권 비해서 많이 올랐지만 좀 이제 하향 안정화됐었고 박근혜 정권 때도 부동산을 이제 활성화시키려고 했지만 잘 안 됐던 게 네. 이제 전 정권 때 가격이 많이 오른 모습들로 이렇게 네. 나타낼 수 있을 것 같아요. 어쨌든 노무현 대통령 때 많이 오르다 보니까 사실은 그 어떤 분들은 저 때 막 이렇게 민주당 정권 때 너무 집값이 올랐다고 비판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수도권에 사는 사람들은 집값 올라서 뭐 좋아하는 사람들도 그렇죠. 많더라고요. 가격은 상대적인 거니까. 네, 네. 뭐 집값 오르니까 뭐 오른 걸로 또 잘 차익 실현 잘한 분들은 좋아하더라고요. 네, 상황에 따라서 좀 개인의 상황에 따라 네. 다르게 느낄 수 있을 것 맞습니다. 같아요. 그래서 다시 한번 뒤쪽을 보시면은 부동산으로 정책 얘기하는데 정책이 도대체 뭐야 이렇게 네, 궁금해하시는 네, 분들도 네. 있을 것 같아서 보통은 보시는 것처럼 공급이랑 세금
대출 그리고 재정비, 네. 청약 이렇게 이제 부동산에 대한 정책을 펼쳐요. 네네. 보시면은 뭐 그 신도시 같은 것들 그 대표적으로 공급 정책에 속하고 네. 그리고 3기 신도시 이런 거 지금 최근에 하고 있는 그리고 네. 재정비 사업들은 그 공급이 이제 신도시들이 신도시 건설이라면은 재정비는 가장 입지가 좋은 도심권에 있는 것들을 새롭게 공급하는 거다 보니까 네네. 재정비가 또 활성화되면은 그 가격들이 오르면서 주택 시장을 견인하거든요. 그래서 네네. 이것도 재정비를 뭐 풀어줬다가 규제를 완화했다가 뭐 활성화했다가 하고 네네. 있고요. 그리고 잘 알고 있는 세금 뭐 팔 때 내는 세금, 살 때 내는 세금 이런 네네네. 것들을 올리면은 거래가 안 되니까 네, 그런 맞습니다. 것들로도 조절을 하고 있고 지금 특히 DSR 때문에 대출 받기 너무 어렵잖아요. 네네, 맞습니다. 대출을 많이 해주면 내가 자산이나 소득이 없더라도 주택을 네. 살 수 있는 네네네. 가수요가 생기기 때문에 대출 갖고도 좀 많이 조절을 하죠. 우리 음. 대표적으로 박근혜 정권 때 빚내서 집 사라 예, 아, 이렇게 빚내서 얘기했던 집 거 사라. 네, 그렇게 이제 빚을 많이 내게 해주면 네. 주택 거래가 많이 될 수 있는 여지가 활성화된다. 생기기 때문에 하고 있는 이제 여러 가지 정책들이 있고요. 네. 거기에 따라서 밑에 상승률을 보시면 이게 지금 서울 아파트 중위값 네. 기준이거든요. 중위값. 그러니까 중간값의 기준인데 보시면 딱 눈에 띄죠. 노무현 네. 정권 때 94% 올랐고요. 2003년부터 2008년까지 그 정도 네네. 올랐고 2008년부터 13년까지는 오히려 마이너스 13% 네네. 그리고 14년부터 17년 5월까지는 29% 네. 그리고 그때부터 이제 22년 5월까지는 52% 음. 정도 서울 아파트 중위값이 올랐다고 중위값이. 합니다. 예. 그래서 정책이 사실 영향을 안 미칠 수는 없지만 또 정책을 좀 적재적소에 쓰지 못하면 심리를 굉장히 부추겨서 네. 오히려 반대 상황들이 올 수도 있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실제로 이렇게 어쨌든 이 정당을 떠나서 노무현 대통령하고 문재인 전 대통령들 시절에 제일 많이 올라간 게 규제를 지정하고 둘 다 특징이 네. 규제, 뭐 민간주택 분양가 상한제, 민간 세금. 택지 분양가 상한제 이러니까 공교롭게 올랐던 것 같아요. 네, 세금 많이 매기고 네네. 그리고 뭐 청약시장 같은 것도 잘 못하게 네네. 규제하고 이런 것들을 많이 했었죠. 근데 음. 보면은 정책이 뭐 집을 사고 팔고 하기 용이하게 해주거나 어렵게 해주거나인데 네. 이게 어렵게 해주면 해줄수록 또 심리라는 게 뭐 그때 빨리 사야 될 것 같은 이런 게 있잖아요. 그렇죠. 그래서 결정적인 건 이제 심리의 움직임이 어떻게 되느냐인 것 같습니다. 네.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 말씀하신 것들 세금, 대출, 재정비는 뭐 재건축 규제 완화 때문에 지금 압구정이나 이런 것들 오르고 있고 실제로 좀 안전진단 이런 부분을 완화시켜주고 이런 게 있는데 세금, 대출은 뭐 어느 정권 할 것 없이 많이 영향을 미치는 것 같고 공급도 사실은 지금도 논란이 되지만 노무현 대통령 때 이미 김포, 검단 등 신도시 발표했는데 아직도 교통 인프라가 구축 안 돼서 이런 것도 이 당시에는 센세이션 했는데 뒤에 보니까 문제가 생기고 이명박 대통령 때도 마찬가지로 뭐 도시형 생활주택 했는데 이게 좀 도시형 생활주택도 뒤에 잡음이 있었고 기업형 임대주택 뉴스테이도 뒤에 분양 전환하는 과정에서 영향이 있었고 문재인 대통령 때는 지금 부천 대장동하고 상기 신도시 광명시랑 발표했는데 LH 직원들이 땅 사재기해서 아예 추진도 안 되고 땅 매입도 안 되고 브레이크 잡히고 이런 걸 보면 이제 뭔가 정부가 뜻대로 내놓아도 그 뭐 예를 들어서 거기서 뭐 빗나가는 공무원이 생긴다든지 아니면 업자가 생긴다든지 이런 다발적인 영향을 미친 것 같습니다, 실제로. 맞습니다. 그래서 지금 3기 신도시 일부가 이번 주에 또 그 청약했잖아요. 남양주하우스 네네, 우리 지난번에 네네. 얘기했던 네네네. 거. 근데 그런 게 3기 신도시 일부에 들어가는데 네. 사실 개인적으로는 이런 신도시 공급이 또 이렇게까지 더 뭐 확대될 필요가 있냐라는 생각은 들거든요. 네네. 말씀하신 것처럼 2기 신도시 아직까지도 교통 불편한 데 많잖아요. 네네네. 그러니까 GTX 이런 것도 사실 3기 신도시를 위한 것도 좋지만 네네. 일단 2기 신도시 위주로 좀 접근성을 좋도록 해주고 맞습니다. 도심의 공급들은 서울에 있는 재정비 사업 또 지방이나 뭐 이렇게 1기 신도시에 있는 재정비 사업들을 활성화시키는 게 그렇죠. 오히려 인프라에 대한 국가의 그 예산도 줄일 수 있고 네네. 또 살고 싶은 지역들의 주택이 늘어나는 거고 네네. 또 그렇게 되면은 3기 신도시 살 돈으로 또 지방의 도시들을 좀 더 좋게 할 수 있잖아요. 그렇죠. 그렇죠. 그래서 이런 신도시라는 것보다는 좀 재정비 쪽으로 집중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그렇죠. 생각은 들어요. 맞습니다.